12월 2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부터 총장직에 복귀해 직무를 보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은 모레 열릴 법무부 징계심의위원회에 쏠리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 총장의 해임을 밀어붙일지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설지가 관심인데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여기서 후퇴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정세균 총리도 윤 총장의 사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있죠. 청와대 쪽은 말을 아끼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개최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를 앞두고 사의를 표한 고기영 법무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 회의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내일은 대입 수능이 실시되는 날인데요. 사상 첫 코로나 수능에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중 확진자가 37명이고 격리 대상자도 400명이 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겠죠. 잠시 후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 원인데요.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는 건 6년 만입니다. 철거 명령이 내려졌었던 독일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이 영구적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가 영구 설치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킨 건데요.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입 수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수험생들 떨리겠네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죠. 특히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부산 등 지역에서는 중환자가 즉시 입원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그래프인데요. 오늘 확진자 511명 가운데 국내 발생은 493명, 해외 유입이 18명입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내 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471.9명입니다. 전국적 유행으로 분류되는 2.5단계 기준을 꽉 차게 충족했습니다. 지난주 방역당국은 수도권 2단계 격상을 발표하면서요. 거리두기의 효과는 열흘에서 2주 뒤에 나타나고 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2+알파, 소위 2.25단계까지 높였는데도 효과가 눈에 띄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역대 최고치인 7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곳곳에서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가 확산과 진정을 한가름하는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이 더 늘어서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중환자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현재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 치료 병상은 44개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신규 병상 15개를 합쳐서 총 59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새 77개에서 66개, 59개로 훅훅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전담 치료 병원을 추가 지정해서 이번 주 내로 184개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서울 경복고등학교 앞입니다. 현재 시각이 오전 7시, 그러니까 입실 시간까지는 1시간가량이 남은 상황인데요. 이 많은 후배 학생들이 이 수험생 선배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해는 조금 보기 힘든 풍경 같지만 드디어 내일이 수능입니다. 전국 49만 수험생들이 올 한해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노심초사하면서 공부에 매진했을 텐데 딱 하루만 조금 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비 소집에 가서 받은 수험표에 문제가 없는지 수험장은 맞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제가 말하면 잘 와닿지가 않을 테니까 선생님이 직접 설명하는 체크리스트 들어보시죠.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너 가방 가져왔니? 가방 열어봐. 여기 너는 장충고등학교야. 그러니까 아마 제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고. 난
일단 수험표 내일 꼭 갖고 가야 돼, 그치? 아, 네. 용산고등학교고 혹시 가채점 할지 몰라서 아, 네. 혹시 갖고 가서 쓸 수 있으면 쓰고 못 쓰면 안 써도 되고 이 선택 과목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있어. 확인 다 했어? 선택 과목 맞아? 수학이랑 탐구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 내일 시험 칠 때 필요한 내용 꼼꼼하게 적어놨거든. 이거 확인하고 좀 떨어질래? 네, 좀 떨어질래? 좀 떨어질래? 그렇습니다. 네, 예비 소집에 가서도 언제나 어디서나 거리 두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야 뒤에 또 떨어져. 1m 이상 떨어져. 네, 그리고 마지막 유의사항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유의사항 꼭 한번 읽어보고 늦지 않게 잘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보는 동안 마스크 잘 쓰고 가시는 거고. 핫팩은 안 주셔도 돼요. 네. 저 원래 많아? 아니요. 수요일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하지만 수능일인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 4도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관령이 영하 7도 등으로 곳곳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습니다. 시험 잘 보라고 학부모가 준비한 거야. 너 시험 잘 봐야 돼, 그지? 그럼 저 수시는 어떻게 됐어? 나는 아직 안 났지? 자, 그리고요. 만약 오늘 밤이라도 증상이 있다면 꼭 동네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밤 10시까지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능은 치를 수가 있으니까 나와 친구들을 위해서 꼭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자, 기타 유의사항이라고 하면요. 입실은 예년보다 30분 빠른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열 및 증상 체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가는 게 좋겠고요. 마스크 착용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필수, 여분을 챙기면 좋겠습니다. 감독관의 신분 확인을 요구할 땐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아시다시피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의 시험장에서 각각 시험을 치릅니다. 오늘 기준 전국의 확진 수험생은 37명, 격리 수험생은 430명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곳 원래는 병실이었던 곳인데 확진자 수험생 고사장으로 변신했습니다. 책상은 최대 2개, 한쪽에는 또 음압기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감독관은 레벨 D의 방호복을 입고 입실을 하고 또 의료진은 CC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파악합니다. 이 고열일 수도 있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뭐 시험도 시험이지만 치료를 먼저 해야 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건강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08학번이니까 슬슬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재작년인가요? 고반장 덕에 오랜만에 수능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학력고사 세대인 복부장을 배려해서 수능 세대인 다정의 반장들만 이 국어 영역 직접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야? 보시죠. 아, 뭐야. 비본 합쳤어. 손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아, 좀만 높여도. 팀반장, 손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자, 팀반장. 모르겠다. 끝. 팀반장. 잠깐만. 야, 이거 공정하게 해야지. 네, 다시 봐도 재밌습니다. 뭐 결과가 중요하겠습니까? 한마디만 하자면 당시의 4등은요. 지금은 다정회를 떠난 이분이 차지를 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코로나 수능 D-1을 신규 확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 네, 뭐 다시 봐도 재밌다고 하는 건 이제 신반장만 그래요. 신반장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반장이 그 반장들 수능 본 얘기를요. 매년 울고 먹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그런 좀 의구심이 드는데 아무래도 본인이 1등을 하다 1등 했죠. 보니까 자꾸 이렇게 울고 먹는 거 아닌가 네, 싶습니다. 잠깐만. 그때 최 반장이 공문과잖아요. 네. 최 반장 몇 등 했죠? 아유, 저는 그때 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네, 조금 특별히 안 좋을 이유는 없었는데 그날? 아니요, 그날 좀 안 좋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걸로 알고 네, 있었는데. 뭐 올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내일 아, 그래요? 수능 한번 해볼래요? 준비할까요? 그래요. 또 한번 이 해보죠. 뭐. 국문과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조 반장도 공문과죠? 약간 더비 매치로 언어요. 좋아요. 더비. 근데 신 반장이 엄청난 강자예요. 지금 뭐 국문과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국장도 그럼 같이 한번 하시죠 이번에는. 아니, 저는 근데 아까 뭐 학력고사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무슨 시험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나한테 확실히 수능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면제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면 당연히 1등이죠, 제가. 뭐 너무 뻔한 거라 가지고 제가 보면. 자, 넘어갑시다. 자, 코로나 얘기로 좀 가볼게요. 오늘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 반장? 네, 일단 이 코로나19 환자가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이 전체 511명 가운데 이 국내 발생은 493명이고요. 이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는 18명입니다. 전국적인 3차 유행 양상이 나타나면서 각종 소규모 모임과 학교, 또 학원, 주점 등 일상 곳곳에서 이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이 서울이 192명, 그리고 경기가 143명, 그리고 인천이 21명으로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 부산이 31명이고요. 전북이 26명. 이 외에도 지자체 절반에서 이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전국적인 유행으로 분류되는 이 거리두기 2.5단계를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당초에 기대했던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좀 미미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단계가 시작된 지 지금 오늘 정확하게 9일째인데요. 확산세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의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라면서도 시차를 고려하면 곧 2단계 거리두기 격상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급격한 증가 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뚜렷한 반전세를 보이는 상황도 아니기에 위험한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 중입니다. 네, 인구 이동량은 그래도 일단 좀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인 11월 28일, 29일 수도권의 이동량은 그 2주 전 주말에 비교해서 약 23%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동량이 준 건 다행스러운 소식이지만 아무튼 지금 다시 이제 500명대로 확진자가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 들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해서요. 병상이 포화 상태라는 얘기가 계속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구, 교실, 교회 등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산 지역에서는 병상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확진자가 입원을 대기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경우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지역인 울산이나 경남도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그쪽 병상도 여유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호남권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이나 원광대병원이 원내 감염으로 인해 중환자 병상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위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전국에 174개입니다. 이 중에 곧바로 가동할 수 있는 병상은 44개라고 하는데요. 일반 의료기관 목까지 더하면 모두 59개입니다.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긴급치료병상 30병상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병상 설치는 완료가 됐고 운영을 위한 인력 투입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자가격리자들이 머물고 있는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7.4%인데요. 다음 주까지 이 경북권에 1,300여 명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고 반장 표정이 좀 어두운 것 같은데. 내일 그 반장들 수능 시험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때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2등을 안 했어요? 2등을 했어요. 2등 했죠? 네, 그 의외의 성적이었어요, 고 예? 반장이. 의외라고? 네, 의외였어요, 아무튼. 고 반장이 제가 조금 성적이 낮을 걸로 기대했는데. 예? 자, 아무튼 이제 그 내일 수능 유의사항 한번 점검해 볼까요, 고 반장? 일단 입실은 예년보다 30분 빠른 오전 6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발열 및 증상 체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일찍 가는 게 좋겠고요. 이 교실에 들어가면 좌석마다 저희처럼 이렇게 칸막이가 있을 겁니다. 이 시험 볼 때 치우면 안 되고요. 이 칸막이에 뭘 적거나 하면 부정행위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건 시험이 끝날 때까지 필수인데요. 오염에 대비를 해서 여분을 챙기면 좋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는 KF80 이상을 필수로 써야 하고요. 학교 정수기를 쓸 수 없으니까 물도 좀 꼭 챙겨야 할 겁니다. 쉬는 시간에 환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아야 하니까 평소보다는 좀 따뜻하게 입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11월 수능 볼 때 그때도 이제 수능 한파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 이제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올해는 12월에 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추위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춥다는 거죠, 신 반장? 맞습니다. 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요 시험 치느라 고생하는 거는 뭐 당연하고 또 알아줘야겠지만 네. 끝나고 수험생들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좀 가지 피해야죠.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갈 때가 아니죠. 네, 네. 지금은 뭐 괜찮다고 해도 이제 뭐 논술 시험이라든지 면접이나 실기 시험 같은 게 남아 있는데 그때 또 아프면 큰일이잖아요. 잠깐만, 신 반장이 지금 이제 논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확진이 되면은 논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응시대학에 가서 직접 시험을 그렇죠. 치잖아요. 예. 논술의 경우에는. 그런데 네. 수능과 달리 이 논술이나 면접, 실기 시험 같은 거는 대학별 요사이기 때문에 확진자에 대한 응시를 전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되면 안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는 시험일 이틀 전까지 음성 판정이 난 경우에 한해서만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 등의 별도 시험 장소에서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면접이나 논술 또는 실기 경우에는 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그 자가격리 수험생을 다 모아서 하기가 어렵고 또 자가격리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자기 권역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격리 고사장을 8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마련한 걸 이미 안내를 했고요. 거기 가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감독관이 대학의 감독관이 파견 나와서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 반장, 오늘 문 대통령이 수능 응원 메시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문 대통령은 수능 준비만으로도 힘든데 코로나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돼 더 힘들고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아주고 품어준 부모님들, 가르쳐주고 다독여준 선생님들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아주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은 이미 반짝이는 존재이며 더욱 빛나는 날들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이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첫 겨울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전 세계에 한 달 동안 월간 확진된 사람 또 사망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죠. 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1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14만 8천여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월보다 약 500만 명 정도가 많은 수치입니다. 확산세가 한동안 주춤했던 여름 7월, 8월 정도와 비교할 때 확실히 확산세가 가팔라진 모양새입니다. 특히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살고 있는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의 생존과 확산이 쉬운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he slope is done this. It's on an increment that is almost exponential, which is really dangerous situation to be in, particularly as we get deeper and deeper into the cold months of the winter, and we have the Christmas holiday coming up. 네, 현재 지금 세계에서 이 환자가 좀 가장 많은 나라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11월 한 달에만 신규 확진자가 이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448만 7천여 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누적 확진자가 1,400만 6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 환자 3분의 1 정도가 11월 한 달에 나온 셈입니다. 네. 심각하네요. 자, 성탄절 전에 백신 보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오늘 나온 속보를 보니까 영국에서 화이자 백신을 긴급 승인 조치했다라는 그런 좀 얘기도 있던데 아무튼 백신 관련해서는 저희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최 반장, 북한이 방역 단계를 최고도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서요? 네, 북한은 앞서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비상방역법을 만들었고요. 방역 등급을 1급과 특급, 초특급 이 3단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초특급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를 하고 이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이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걸 의미하고요. 조선중앙방송은 이 초특급 비상방역 조치들을 복원하고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에 일부 상점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 영업이 중지가 되고요. 이동도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자, 육해공 국경을 걸어 잠그고 이 국내로 물자가 들어오는 국경 다리와 항만에는 또 전면적인 소독 시설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중국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았다. 이런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뭐 어제도 살짝 언급을 맞아요. 했었는데요. 네. 미국의 싱크탱크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자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이 한 기고문을 통해서 내놓은 주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김 씨 일가와 북한 고위층 다수가 최근 2, 3주 내에 중국이 공급한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향후 중국이 북한 주민 전체를 위해 백신을 제공하는 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중국 역시 북한의 대규모 발병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이 기고문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 내린 초특급 봉쇄 조치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이 코로나 감염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건 앞서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신호주세관 물자 반입을 해서 처형이 됐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김정은이 약간 좀 비이성적 대응이 있다.
것이고, 그래서 과잉 분노 표출이 있고 상식적이지 않은 조치를 지금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의 거물 환전상을 채용했다.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 생산을 금지했다. 네, 북한 상황도 들어봤지만 정말 겨울을 맞아서요. 전 세계가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제 안전이 검증된 그런 백신이 빨리 조속하게 보급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수능 D-1 신규 확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요청을 수용해 오늘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이틀 뒤로 연기했죠. 징계위에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 변호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새 차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신임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 한편 이제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전국 검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격려하는 등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은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늘 이 윤석열 징계위를 열 것으로 보였지만 여러 변수들이 생겼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또 직무에서 배제한 건 부당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법원도요,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가 되면 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그야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판단하고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도 아직 징계 기록도 보지 못했다며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이에 법무부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며 윤 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징계위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또 현실적인 이유로는요, 고기영 차관의 사표입니다. 법무부 차관은 장관과 함께 징계위에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인데요. 그런데 이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빠지게 되고 고 차관이 위원장 대행을 맡을 상황이었습니다. 차관이 공석이 되면서 징계회의를 여는 게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고 차관이 징계회의를 막기 위해 사표를 썼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고기영 차관 현 정부 들어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 부산지검장 6개월 만에 서울 동부지검으로 올라와 또 4개월 만에 이 고검장급인 차관에 발탁이 됐죠. 특히나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한 사건을 맡다 보니 이 야권에서는 추 장관 측근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고 추 장관 역시 고 차관을 이렇게 옹호한 바 있습니다. 아들 수사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난 게? 네? 제가 보니까 지금 동부지검장 공석인데 소설을 쓰시? 아니 장관이 저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쓴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물어보는데 지금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세요. 자, 이렇게 옹호를 했었죠. 자, 고기영 차관은 이틀 전 법무부 이 과장급 검사들로부터 받았던 이 항의 서한을 추미애 장관에게 전달을 하면서 수차례 설득을 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자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추 장관은 당시에는 반려를 했지만 이 고 차관이 어제 오전 이 법무부로 출근을 했다가 곧바로 또 청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자, 어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를 찾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것도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 후임 차관 인선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오늘 곧바로 후임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이 판사 출신으로 비검찰 출신 첫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죠. 청와대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또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는데 임기는요,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4일로 예정된 윤석열 징계위에도 당연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위와 법원에서 사실상 2연승을 거두자 국민의힘은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를 취하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윤 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어긴 건 추미애 장관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입니다. 검은 단주가 주전자를 보고 검다고 한다는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속담이 바로 생각이 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정권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자기 반성이었을까요? 부녀 대통령처럼 해서는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의 몰락은 고집스러운 정치 권력이 야당 총재 김영삼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데서부터 폭발되었습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후폭풍은 김영삼 찍어내기 후폭풍의 데자뷰가 될 수 있음을 현 정권은 명심하셔야 할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당시 총장을 배제하고 담당 수사검사를 갖다가 배제하고 그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난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후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한다는 것 갖다가 명심하시고. 자, 반면 민주당은요, 법원의 결정과 법무부의 징계 절차는 무관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본 법원의 판단과 이 징계 사유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건데요. 자, 무엇보다 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 징계 자체를 없던 일로 하기에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라는 기류가 강합니다. 자, 여기에서 후퇴할 경우 이 레임덕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틀 뒤 중계위에서 이 추미애 장관의 뜻대로 해임을 밀어붙이고 이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자,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지도부가 일제히 총공세를 퍼붓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원점은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하겠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검찰 개혁, 민주적 검찰입니다. 민주적 검찰, 법이 지배하는 검찰로 개혁돼야 합니다. 검찰 개혁의 도도한 물길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저항에도 검찰 개혁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의 조직적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취임 후 첫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하면서 역시나 또 측근으로 꼽힌 조남관 대검차장은 앞서 총장 대행으로 있는 동안 추 장관에게 한 발 물러나달라라고 읍소를 했었죠. 여기에다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을 진행한 대검감찰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감찰부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추사하겠다며 진행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또 절차를 위반했다라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인데요. 대검감찰부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판사 출신의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과 수사에 나섰던 대검감찰부에 또 대검이 역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자,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포기 타협 없어. 국민의힘 추미애 즉시 경질하랍니다. 자, 어제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바로 이제 민주당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이제 의원들이 표했지만요.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과 징계위는 무관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도 여러 의원들이 각종 인터뷰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고, 추미애 장관도 이틀 뒤로 연기한 징계위는 예정대로 추진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죠. 네, 여당은 이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 이 징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한 결정문을 강조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 징계의 결과를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당내에서는 이 법원의 결정과는 관계없이 해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징계위에서 해임 결정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검찰개혁이 일부의 저항으로 지체된다면 국가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라고 했고요. 김종민 최고위원도 문제의 본질은 장관과 총장의 싸움이 아닌 검찰개혁이다. 검찰 스스로 국민의 평가를 받을 때라면서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제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요. 청와대가 오늘 곧바로 법무차관 인사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을 오래 두지 않고 또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법무부 방침에 대통령이 좀 이게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로 일단 해석은 되죠. 네,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쓰면서 징계 당연직 위원이 공석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 표명 하루 만에 후임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이 돼서 2년 8개월간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신임 차관의 임기가 내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는데요. 징계의 하루 전날 차관으로 공식 취임하게 되는 겁니다. 추장관을 대신해서 징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장 대행은 장관이 위원들 가운데 지명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당하게 개최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이 차관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도 징계를 차질 없이 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배양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처럼 절차적인 흠결 없이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론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 인사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이 되는 만큼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책임지겠다며 사퇴한 차관의 빈자리에 대통령은 더 든든한 내 편을 꽂았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검찰총장을 찍어낼 모양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징계위를 중단하고 추미애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라고 촉구하기도 했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을 향해서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살아있는 권력서를 소신껏 하라고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동시에 윤 총장을 향해서도 정치를 안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겠다라고 명백히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법무차관 인선을 바로 단행함으로써 징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일단 청와대 좀 입장이고요. 앞서 이제 뭐 어차피 모레 징계위원회가 열리니까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좀 관련된 내용을 좀 추가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미애 장관이 어제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일단은 후임 차관 인선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오늘부터는 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제 갔다 온 직후에 오늘 또 곧바로 차관 인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뭐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이 법무부는 어제 저녁에 뭐 이번 주 금요일로 이 징계위를 연기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앞서 뭐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이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다.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나 뭐 종류는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추미애 장관 측은 이 법원의 결정을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오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이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법원이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로 이 검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데 대해서는 이 실체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문제라며 이 검사들의 조직적인 의견 표명, 뭐 검란이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이 이를 간과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로 출근한 오늘 추미애 장관은요, 뭐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에 검찰 내부 반발 극심한데 징계위 처리 생각 없으신가요? 자, 그리고 오늘 법무부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장관과 같은 이 7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7층에는 장관뿐만 아니라 뭐 차관, 기조실장, 대변인 등 소위 말하는 고위 간부들이 함께 근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예.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방역당국과 법무부는 지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 장관 집무실은 다행히도 해당 직원 사무실과 비교적 떨어져 있어서 밀접 접촉자이거나 격리 대상은 현재까지는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 개최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네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법무부 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고기영 차관이 오늘 이제 이임식을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데 이임식을 취소하고 이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기는 걸로 가름을 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 이 소임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추미애 장관이 오늘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는 그런 모습은 봤는데 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직후 윤석열 총장은 대검으로 출근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속보로 관련된 내용을 전한 바가 있는데
직후에 전국 검찰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챙길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네, 윤석열 총장은 법원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오후 5시 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해서 직무 복귀를 공식화했죠. 어제 저희도 영상으로 봤는데, 자, 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3시간 가까이 이 밀리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직원들에게 단체 이메일을 보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여러분의 열의와 법원의 신속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실추된 존재감을 회복하고 검찰 내부 결속도 다지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윤 총장은 대전지검에서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은 윤 총장이 직무 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에게 지시를 하면서 사건을 챙겨왔습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중순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자부 관계자 등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지만 보강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죠.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물론 윤 총장이 차분한 수사를 강조해온 만큼 수사 속도나 강도, 곧바로 연관짓는 건 어렵다는 분석도 있고요. 무엇보다 여권에서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수사라면서 비난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판사 사찰 의혹 관련해서는요. 대검 감찰부가 전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고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 이런 진정이 접수가 됐고 조남관 차장검사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사를 지금 맡긴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또 상당히 또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좀 전망도 있는데요. 어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이제 결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회의 때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검사들 간에도 상당히 설전이 뜨거웠다면서요. 네, 이른바 이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판사 사찰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최종 보고서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던 이정화 검사가 어제 법무부 감찰위에 참고인 신분으로 나왔습니다. 외부위원들 앞에서 이정화 검사가 이 박은정 감찰 담당관이 삭제를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박 담당관은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지만 이정화 검사가 이 박 담당관이 보는 앞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라고 재차 강조를 또 했다고 하고요. 또 이 박 담당관의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류혁 감찰관은 이 박 담당관으로부터 감찰과 관련한 아무런 보고를 받지 못하고 또 추미애 장관이 발표하기 4시간 전에 결과만 통보를 받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자 박은정 담당관은 추 장관이 보안 유지를 지시했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고 그러면서 또 류 감찰관을 향해서 날 망신 주는 겁니까? 사과하세요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 일도 빚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고요. 물론 이제 모레 징계위원회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여러 검찰청이 그동안 이제 검사들의 의견 표명으로 어수선하긴 했지만요. 서울중앙지검도 마찬가지죠. 서울중앙지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연가를 내고 오늘 오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출근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차장 검사들이 사표를 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돌았잖아요. 지금 중앙지검이 좀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아시다시피 윤 총장의 가족과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일부 사건이죠. 지난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기 직전에는 윤 총장 장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후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가 되자 이 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성윤 지검장이 오전에 반차를 냈다가 일단 출근은 했다고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짚어봐야 할 대목인데요.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욱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확인이 된 사실이고요. 윤 총장 장모 사건을 지휘하기도 했었던 이 차장 검사인데 김 차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러한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라며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성필 2차장도 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지만 중앙지검은 일단은 확인해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어수선하네요. 일단 모레 징계위원회 오늘 이제 법무차관이 내정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열릴 걸로 보입니다만 하루 전인 내일 상황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는 그런 분위기니까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법무차관의 이용구 내정, 윤석열 징계위 수순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잠시 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여야가 오랜만에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 덕분인데요. 이젠 앞으로가 문제죠.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데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뒤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게 됐는데요. 큰 숙제를 끝낸 여야,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558조 원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OECD의 전망대로 우리 경제를 플러스 성장으로 견고하게 견인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제기한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이 반영되어 3조 9천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를 비롯한 코로나 피해 계층이 다소나마 숨통이 트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이었죠. 지난해 예산 정국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예산안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 의원 중 162인이 발의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예요? 당시 자유한국당의 거센 항의에 문희상 전 의장이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합의 예결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죠. 이 두 사람의 공이 컸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야당의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이고 또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예산만큼은 그런 우리 국가적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국민의 힘든 상황을 감안한 여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빚은 결과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제안을 여당에서 전향적으로 같이 뜻을 함께 해줬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에서 이 정도 공감이 있으면은 우리가 예산 심사의 마무리 단계로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과 같은 합의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칭찬하는 이런 무릇한 광경을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오래 가진 않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폭풍 전야의 고려라고 할까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죠. 오는 9일 본회의 대격돌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입법 전쟁입니다. 우리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들어 국정원법과 경찰법을 상임위에서 처리했거나 처리할 예정입니다. 공수처 출범 준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등 개혁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숫자의 힘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상임위가 몇 곳이 있습니다. 최종 어떻게 저지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의 고민, 필리버스터를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하는데요. 소수 정당에게 주어진 일종의 저항권입니다. 지난해 선거법 패스트트랙 처리 때도 야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지금 크리스마스의 즐거움을 이야기해야 하는 시점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포함해서 5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가 이어졌는데요.
임시국회회기가 자동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바로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 그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젖 잘 싸, 졌지만 잘 싸웠다. 소수 야당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는 실리는 결국 어떻게 지느냐, 명분 싸움일 듯 싶습니다. 요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박 장관의 기도 제목, 서울시장 출마 여부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워낙 두각을 나타내고 계셔가지고 이제는 가타부터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장관님. 제가 뭐 답변을 드린다면 저도 이제 이 어려운 시대에 이제 과연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답 못 받으셨어요, 기도에? 아직. 현직 장관이죠.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거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출마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시장 자리, 박영선 장관의 오랜 꿈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8년 두 차례 도전을 했지만 경선에서 박원순 전 시장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민주당이면 해낼 수 있다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그 웅성거림은 곧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박영선이면 해낼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저기서 함성이 들립니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민주당이다! 그리고 박영선이다! 또다시 박영선이다를 외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동향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당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수성이 있죠. 여성 후보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앞서 민주당에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친 후보군들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다 말씀드리면 그게 살짝 출마 선언이 돼버려서 대충 이제 그냥 시점 정도만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고 있다. 네, 그 뜻은 관심이 있다고 들립니다. 뭐 완전히 관심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죠. 4선의 우상호 의원은 원내대표 출신이죠. 팔록그룹 맏형격으로 당내 기반이 탄탄합니다. 재선인 박주민 의원은 친문 당원들의 지세가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현재로선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이 세 사람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서울시장 후보군들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 소속 유일한 서울 지역 구청장이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에 서울시장 경선에 나가겠다 신고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진과 함께 이런 글도 함께 올렸습니다. 여성, 남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한다면서 여성 가점제는 필요 없다고 한 겁니다. 조 구청장은 앞서 언론에도 유독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거 차라리 안 한다. 나는 그냥 저는 그냥 하면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나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이혜훈 전 의원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번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자라는 그 키워드 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없던 가산점도 주거나 있던 가산점이라도 강화해야 되는 마당인데 지금 이걸 거꾸로 역행해서 있던 가산점을 없애겠다는 논의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혜원은 안 줘도 좋다. 다른 여성들은 다 줘라. 야권 후보군이 여당에 비해 중량감이 조금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울시장 말고 대선에 나가겠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게 또다시 출마 의사를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는 8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내년 선거를 향한 예비주자들의 발걸음 더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새해 예산안 손발 맞춘 여야, 다시 공수처법 전운. 네. 원래는 이제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는데 몇 가지 이제 절차적 문제 때문에 저희 정치부회의 끝나고 아마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것 같네요.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최대 이슈가 될 걸로 보이는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하면서 내년 2월 안에는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죠. 네,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화상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 책임 있게 추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이낙연 대표는요, 이 가덕 신공항이 건설이 되면 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대단히 많을 것이다. 이 생산 유발 효과가 88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7조 원, 취업 유발 효과가 53만 명에 이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동남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항공 물류 중 99%가 인천공항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 물류 비용만 7천억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10년만 아껴도 이 공항을 만들 수 있을 정도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일부에서는 땅도 좁은데 공항이 왜 필요하냐, 공항 만들어 고추 말리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를 의식해서인지 경제적 효과를 전면에 내세운 걸로 풀이됩니다. 자,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이 야당에서 가덕 신공항이 되면 고추 말리기 공항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망언을 했는데 지역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이 야당 의원들이 지역 상황을 신중하게 살피고 말씀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 반장도 얘기했지만 그동안 이제 가덕도 신공항 정치적 계산을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리어 이제 경제성을 지금 강조하는 아마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가덕도 신공항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죠.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행하겠다고 하면 법도 필요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TK 등 다른 지역의 반발 여론에 대해서는 이미 대구와 이 무안 역시 특별법이 발의가 돼 있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3가지 특별법을 일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난 4.15 총선 당시에 재산을 허위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다는 거죠? 네,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고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자, 조수진 의원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그러니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2019년 12월 말 기준 18억 5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약 26억 원을 재산보유 현황으로 등록을 해서 일부 재산을 고의로 빠뜨려서 신고를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산 신고 내용이 허위일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도 재산 신고를 했고 또 당선이 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조 의원 측 주장은 간단히 얘기하면 실수라는 얘기인데요. 구체적인 해명은 어떤 거예요? 네, 조 의원의 변호인은 공천 신청서 제출 당시 작성한 재산 보유 현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수기로 급하게 당시 기억나는 주요 재산만 개략적으로 기재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재산 보유 현황에 아파트 공시가격은 3억 8,400만 원 높게 기재를 했고 또 기재할 필요가 없는 아들의 정기 예탁금 2천만 원도 착오로 기재를 했다면서 이 당선된 목적으로 재산을 고의로 축소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조 의원 측은 비례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에 또 책임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비례대표를 위해 임시로 만든 정당이다 보니까 실무자가 전문성이 없었다라면서 재산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또 제출할 주체는 피고인이 아닌 후보자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미래한국당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외통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는데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외통위는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서 모두 퇴장했는데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자, 이 개정안은 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이 전단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반대를 해왔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요,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면서요,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비난하지 않았다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면서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론으로 위헌 법률을 심판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도 바다 위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된 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겨우 2달여가 지났다면서 북한이 만행에 제대로 사과도 없고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이 법을 강행 처리하는 걸 보면 북한 심기관리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 반장이 이제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의원들의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 안전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안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 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지금도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면서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을 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용호 의원도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이제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텐데 이제 조 반장 뭐 설명했지만 남은 과제가 정말 많네요. 이제 공수처법도 있고 또 국정원법도 있고 지금 저희가 얘기한 대북전단 살포법도 있고 여야 간에 상당히 이제 가파른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법안들이 또 줄줄이 기다리고 있네요. 그렇죠? 네. 다음 주가 상당히 또 국회가 시끄럽겠네요. 저를 그런 눈으로 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신혼인데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서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 또 저희가 개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할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조 반장. 네. 기대가 큽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 손발 맞춘 여야 다시 공수처법 전운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정부의 경제팀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재무장관에는 제닛 앨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했고요. 니라 텐던 미국 진보센터 회장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낙점했습니다. 바이든은 인선을 발표하면서 경제 재건을 넘어서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고석승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하는 이 미국 백악관 연례 행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부인 퍼스트 레이디의 이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행사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저희 다정에도 연례 행사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시도를 하곤 했었죠. 정치부의 가족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정말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요. 양 반장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자도 쓰고 저도 이제 어울리진 않는데 하여튼 뭐 산타복을 입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제 반장? 그럼요. 국장님 네. 뭐 하시는 거 저는 마음에 들죠. 사실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부끄러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아니, 뭐 최 반장이 이상해요 지금. 저는 괜찮아요. 최 반장이 않아요? 이상하다고 지금. 찍찍폭폭 찍찍폭폭 끼짝 끼려 보막다리. 자, 일단 옷은 좀 이따 벗고 일단 그냥 갑시다. 김정호. 그 박연경님께서 우주 같다고.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네. 네, 정말 저게 벌써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백악관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백악관의 연례 행사, 크리스마스 장식 공개. 올해는 특히 관심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마지막 백악관 크리스마스 장식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그동안 멜라니아 여사의 장식 취향이 조금 독특하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멜라니아 여사의 장식을 두고 호불호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논란이 됐던 게 바로 2018년 장식이었습니다. 자, 보고 계신 장식, 이게 가장 논란이었는데 이 백악관 이스트윙 복도에 이 빨간 크랜베리로 장식된 트리 40여 개를 진열해 놓은 겁니다. 자,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혹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 nice normal green tree. Technically a blue spruce, but when it came to sprucing up the White House, 40 red cranberry-covered trees lining the East Colonnade had some critics seeing red, or at least seeing car wash brushes, or seeing the women from The Handmaid's Tale with their bonnets. 네, 멜라니아 여사는 논란이 이어지자 직접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빨간색은 용맹함을 상징하는 색이라면서 직접 보면 환상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in 21st century and everybody has a different taste. I think they look fantastic. Fantastic. And you are all very welcome to visit the White House, the People's House. 네, 서론이 길었습니다. 아무튼 올해 멜라니아 여사의 마지막 백악관 장식은 어땠을까요? 올해 장식의 주제가 아름다운 미국이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시죠. 네, 멜라니아 여사는 트위터에 위대한 나라의 위풍당당함에 대한 찬사를 나타내고 싶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전반적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전통적인 크리스마스 장식에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자, 역대 퍼스트레이디의 크리스마스 장식도 말 나온 김에 잠깐 볼까요? 일단 2009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 미셸 오바마 여사의 크리스마스 장식입니다. Our starting point was a very simple idea. That we include as many people in as many places in as many ways as we can. We took about 800 ornaments left over from previous administrations. We sent them to 60 local community groups throughout the country and asked them to decorate them to pay tribute to a favorite local landmark and then send them back to us for display here at the White House. 네, 그럼 이번엔 조금 더 예전 크리스마스 장식 영상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1990년 이 바바라 부시 여사의 크리스마스 장식 소개하는 영상 모습입니다. 이 기자단을 직접 불러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소개하는 모습인데요. 저게 지금 백악관 블루홀에 있는 이 메인 크리스마스 트리, 이 나무 장식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열심히 이 바바라 부시 여사가 이 트리의 의미를 하나하나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다음 영상을 볼까요? 자, 이게 1986년 이 낸시 레이건 여사의 지금 이 백악관 크리스마스 트리 이 장식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아이들을 불러서 이 아이들에게 직접 이 장식도 소개하고 선물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년이 되면요, 이 백악관은 아마도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내년 백악관 장식은 어떻게 꾸며질지 궁금합니다. 자,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 백악관에 들어갈 새 대통령이죠. 바이든 당선인이 어제 경제팀 인선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바이든은 이 자리에서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Let me be clear. With this team and others, we'll add in the weeks ahead that we're going to create a recovery for everybody, for all. We're going to get this economy moving again. 네, 바이든의 경제팀 인선은 이미 알려진 그대로였습니다. 일단 재무장관에는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지명했고요. 인도계 미국인 니라 텐든 미국 진보센터 의장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또 세실리아 라우스 프린스턴대 교수를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기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윌리 아데예모 전 백악관 NSC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에게 재무부 부장관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For Secretary of Treasury, I am really pleased to be able to nominate Janet Yellen. No one is better prepared to deal with these crises. She'll be the first Treasury Secretary who is also Chair of the Federal Reserve, Vice Chair of the Federal Reserve, and Chair of the President'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So many people struggling to put food on the table and pay bills and rent. It's an American tragedy. And it's essential that we move with urgency.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불복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요. 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선거 부정을 입증할 사기를 찾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부정 주장이 또 타격을 입었습니다.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바이든 경제팀 인선 발표, 경기 부양책 거듭 강조.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경제팀 인선을 발표했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제닛 앨런 이제 경제팀 수장에 앉혔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안 좋은 소식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경합 지역의 선거 결과, 재검표라든지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결과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트럼프 정부의 현직 법무장관이에요. 트럼프의 정말 오른팔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거 사기를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주장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 결과를 바꿀 만한 어떤 중대한 사기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어제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선거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규모의 사기를 보지 못했다면서 국토안보부와 법무부는 선거 부정 주장을 조사했고 지금까지 입증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를 뒤집을 만한 규모의 어떤 사기인 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불복 의사를 이어가는 와중에 법무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언급을 한 건데요. 선거 부정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걸로 보입니다. 네, 앞서 크리스토퍼 크랩스 국토안보부 사이버 인프라 보안국장이 대선 직후 이번 선거가 미국 역사상 가장 보안이 잘 된 선거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해고한 바 있었죠. 맞아요. 예. 예. 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경질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인터뷰 내용이 보도된 직후에 이 바 장관이 백악관에 들어가는 모습이 기자들에게 포착이 됐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캐리 쿠펙 법무부 대변인은 바 장관은 이전에 예정됐던 그런 이 만남을 위해서 회의를 위해서 백악관에 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정말 또 트위터로 해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의 법무팀이 또 있는데 법무팀이 반박을 하기도 했죠, 신반장. 네, 트럼프 선거 캠프의 법무팀이자 절친이죠. 루디 줄리안이 그리고 이 제나 앨리스가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적어도 6개 주에서 선거 부정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라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유감이지만 법무장관은 실질적인 부정과 시스템적인 사기의 증거에 대한 어떠한 지식이나 조사도 없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정말 철저한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 승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4년 후에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채로 정부 인수인계 업무만 최소한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권에 다시 도전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백악관에서 주최한 크리스마스 행사에서 놀라운 4년이었다. 4년을 더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한 뒤에 그게 성사되지 않으면 4년 후에 여러분을 또 다시 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관련 소송전이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패배가 확실해지면 4년 후에 다시 출마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발언입니다. 해당 발언은 이 행사에 참석한 공화당 인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해당 영상에서도 이 선거 부정 주장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는 분명 아주 특별한 해다. 우리는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며 나는 이걸 부정선거라고 부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펜스 부통령이나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별로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네요. 그렇죠? 어느 기사를 보니까 미소를 짓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 네. 이런 기사도 있긴 있어요. 그런 기사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봤군요. 관심을 갖고 미소를 짓나 인상을 쓰나. 예. 네.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 아까 영상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거 이제 올해는 하지 맙시다. 할래요? 올해 빨간 옷.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그거 해야 돼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 근데 방송을 하나요? 방송은 무슨 좋은 질문. 회의? 크리스마스 때 회의 하나요, 저희? 지금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사람은 이제 하시죠. 다음 주부터 했으면 저거니까. 좋겠어요. 예. 알았어요. 네, 좀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싶습니다. 얘기합시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팀 인선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경제팀을 소개하면서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차기 미국 대통령의 이제 경제 정책이 어떤 것인가 좀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죠. 과감한 경기 부양을 강조했죠, 최 반장. 네, 바이든 당선인이요. 이 경제팀 인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이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통과가 되는 이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이 기껏해야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라면서 더 많은 대책을 내어놓겠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 바이든 당선인은 이 새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단순히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경제팀이 경제 회복과 이 코로나19 대유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정부가 이 차기 의회에 제안할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또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도 미국 전역에서 이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새 재무장관으로 지명이 된 이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도 소감을 밝히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움직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국의 위상을 회복하고 대중의 신뢰를 되찾으며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뉴스도 뭐 오늘 아침부터 상당히 이제 좀 보도가 많이 되고 또 화제가 많이 됐던 그 기사인데 얼마 전에 이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두고 일본이 이제 항의를 했고요. 그 이후에 철거를 하겠다. 이런 철거 명령이 내려져서 논란이 됐죠. 전에 조 반장이 한번 발제한 적이 있죠. 제가 한번 발제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그 해당 구의회가 그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영구적으로 거기에 놔두는 그런 내용이라면서요. 네, 그 베를린시 미테구 의회가 어제 그 평화의 소녀상 영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표결에는 구의원 29명이 참여를 해서 24명이 찬성을 했는데요. 틸로 우루이스 구의원은 의안 설명을 통해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정말 좋은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이런 내용에 좀 결의를 했다는 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그 결의안 채택 소식이 알려진 이후에요, 고 반장. 일본 정부가 뭐 유감스럽다 이런 입장을 직접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사실 이거를 그동안 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막 외교전 사실 지난번에 철거 명령이 나왔을 때도 일본 정부가 좀 공식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많이 있었죠. 그렇죠? 실제로 뭐 정부에서 항의도 많이 입장을 하고. 계속 밝히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결의안 채택 소식에 이 중앙 정부가 직접 나서서 좀 반발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 독일 베를린 밑에 구의회의 결정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그간의 대응에 양립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다. 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결론이 나왔고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감을 표하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전방위 방해 작전이 실패했다. 뭐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후에 나오는 속보까지도 저희가 좀 챙겨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바이든 경제팀 인선 발표, 경기 부양책 거듭 강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수능 D-1 코로나 시대 견딘 수험생들 결실 맺기를입니다. 앞서도 이제 수능 얘기를 해봤는데요. 수능을 하루 앞둔 예비 소집일, 학생 품에 수험표와 함께 여분의 마스크가 보입니다. 마스크 대신 엿이나 찹쌀떡 같은 수능 선물을 건네고 싶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비대면인 모바일 상품권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속사정. 내일 아침 교문 앞에서 응원하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없죠. 일생 일대 시험을 10시간 동안 마스크를 끼고 집중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 오늘 문 대통령은 안쓰럽고 미안하다며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견뎌온 만큼 내일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조용하지만 뜨겁게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또 저거 영상 나와요? 홍보 나와요? 네. 자, 올해는 고질환을 오히려 피하기 위해서 모자까지 쓰시는 게 어떨까요? 근데 모자 쓰면 머리가 좀 흐트러지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알았어요. 생각해볼게요.